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로 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로 갈까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4.0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4.0이라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인재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바로 이 4.0이라는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갈 수 있을까라는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미래 인재 그러면 어떤 게 미래 인재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인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전 참 궁금한데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미래 인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창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창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자, 4.0 시대에 뭔가 추가돼야 될 미래 인재의 모습은 뭘까를 생각하면 전 시간에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바로 융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융합 시대라는 거죠. 융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융합적인 인재가 뭘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해봐서 아마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융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나왔고요. 미래 인재를 키워가는데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무엇이 미래 인재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창의, 융합?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바뀌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인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창의, 융합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갈까 이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학부모들이 계시면 되게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꿈과 끼를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꿈과 끼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쌍기역으로 만들어지는 단어, 그게 바로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이 뭘까? 그러니까 이 꼴이 사실은 인간의 됨됨이를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이들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자기의 미래 진로, 희망하는 직업들만 얘기하잖아요. 셰프가 될래? 또 뭐가 될래? 뭐 이렇게. 보통 그게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만 해요. 아이들 되게 어렵지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가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에겐 어떤 삶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이 꿈과 끼 속에 들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과연 그게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이란 단어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시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어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자기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미래에 아주 인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꿈을 물어보면 뭐 할래? 라는 질문만 던지잖아요.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3간 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뭐가 되려고 하면 저 연예인 될래요? 이래요. 예. 또 저 셰프 될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나 프로 선수 될래, 프로 운동선수 될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좀 더 현실적이 돼서 난 교사가 될래, 또는 나는 의사가 될래, 또는 판사가 될래, 점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고 CEO가 될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0 시대가 되면은 어쩌면 이런 꿈들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들이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 직업군 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열어주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될래?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직업만 생각한다고요. 나 뭐 변호사 될래? 뭐 교수 될래? 또는 뭐 연예인 될래? 이렇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너 인생에 태어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만 해요.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라는 to be가 아니라 to do의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왔던 어떤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너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그 질문을 던지니까 당연히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꼭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이 젊은 청년인데요.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던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못했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다 답을 찾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은 CEO가 되겠다, 뭐 글로벌 CEO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건가,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고 싶은 꿈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티브 잡스는 절대로 자기 일생 일대에 자기는 글로벌 CEO가 되겠다라는 되고 싶은 꿈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던졌던 그 한 질문이 바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그 하고 싶은 꿈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볼 때 너 뭐가 되고 싶니? 너 이름 뭐가 될래? 이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만 좀 바꿔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것을 노래로 한 곡을 탁 융합을 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노래가 뭔지?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려요? 예, 프랭크 시나트라가 했던 to do도 중요하고 to be도 중요한데 이거를 융합해서 노래 한 소절로 탁 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노래냐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비두비두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비두비두 해보세요. to do도 중요하고 to be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누비두비두라고요. 무엇을 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가 될래라고 하는 질문들은 그 직업은 없어질 수 있지만 네가 인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래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앞에서 보는 자기 앞모습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만들었던 이 프로필이라는 게 사실 옆모습이거든요. 이 옆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뒷모습을 만들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은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는 질문이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는 저 질문이 바로 아이들한테 바른 인성을 불러내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답은 못 찾지만 어렸을 적에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는 인생에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절로 자기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자기가 남기고 싶은 자기의 모습들이 생각이 되고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의 답을 언젠가는 찾고 그 답을 찾아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업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 직업이라는 단어도요, 직과 업이란 두 단어가 있어요. 직은 자리 직자이거든요. 어떤 자리에 오를까를 생각하는 것도 직업의 중요한 거지만 그건 반쪽이고요. 또 하나는 업이란 단어예요. 이 업이 뭐냐면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됐어요. 그 직에 올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돼서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것만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존경을 받을까요?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뭐 청와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됐어요.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도 있고 다시 말해 어떤 자리에 오를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CEO가 됐어요. 그 자리에 올랐겠죠. CEO가 돼서 뭘 하고 싶냐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직업에서
직보다 더 중요한 업을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직을 쫓으면 결국은 업을 잃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업을 쫓으면 직은 따라오게 돼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업을 생각하면 자기가 처음에 직을 교사라고 꿈을 꿨지만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신문 기자가 될 수도 있고 CEO가 돼서도 이 세상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쫓으면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뭘 할까를 생각하면 아이들의 직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의 희망 직업에서 직이 뭘까? 이 질문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4차 혁명이 되면 그 직들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나올 테니 이제 업이 뭘까를 생각하고 너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라는 그 질문의 씨앗들을 어렸을 적부터 심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드리 헵번이 예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나요? 마지막 순간이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이 오드리 헵번의 멋진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 바로 오드리 헵번이 남겼던 이 말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요? 방학 때 쌍수해달라고 막 졸라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좋은 점들을 보면 된대요. 또 이렇게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입술에 보톡스 놓달라고 막 날개를 치고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으면 비싼 곳에 가서 필라테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맛있는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비싼 곳에 가서 막 트리트먼트하고 비싼 샴푸 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와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머릿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오드리 헵번은 연예인이지만 문학 박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남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얼굴 속에 또 아름다운 말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손이 두 개인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의 손은 나를 돕는 손이고 또 하나의 손은 남을 돕는 손이고, 오드리 헵번의 이 아름다운 두 손으로 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낸 거죠. 이 오드리 헵번의 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바로 얼꼴이라는 어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모습이잖아요. 꼴이잖아요. 그 꼴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얼이 담겨 있는 모습인가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에는 어떤 정신이 얼굴에 담겨 있냐를 생각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얼꼴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게 정말 미래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다는 것은 이게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어처구니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는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많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하더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안 되면, 꿈이 있고 아무리 끼가 좋아도 사람의 꼴이 없으면 이게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렸을 적부터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는 거죠. 연예인이 됐던 셰프가 됐던 뭐 선생님이 됐던 그 무엇이 되든지 간에 네가 그 자리에 올라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그 자리에 올라서 진정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공부는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처구니 없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왜 인성이 중요한 실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거고, 경영학을 만들었던 피터 드루커가 남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많이 했더라도 사람의 품성이,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면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영학을 만들었던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루커가 했던 말인 거예요. 서양에도 그렇지만 동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논어에 보시면요, 회사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바탕부터 하얗게 칠해놓고 본질부터 먼저 갖춰놓고 그 위에 꾸밈이 있는 거지. 사람이 본질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융합적인 생각을 많이 한 듯 그 본질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인재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인성이고, 그래서 이 미래 인재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바로 바른 인성을 갖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인성은 사람들하고 배꼽 인사도 잘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바른 인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너 그 직업을 택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딱 요 두 가지 질문만 하시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바른 인재, 인성이 바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우리 미래 인재를 만드는 인성을 부르는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두비두비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이 두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바른 인성을 부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계속 되뇌면 지금 당장 답을 안 찾아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으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답에 화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언젠가는 그 화답을 할 때 바로 우리는 그가 존경되는 인물이 되고 미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융합적인 인재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거예요. 융합적인 인재는 보시다시피 산업화 시대 때 만들었던 인재와 되게 달라요. 산업화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획일화된 틀 속에서 붕어빵 찍어내시 이렇게 막 찍어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4.0이라는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그게 아니라 한 아이의 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한 아이 한 아이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양성이란 사회 속에 이 다양성이 어떻게 포용되느냐고, 이 다양성이 포용되는 사회만이 성숙한 사회이니까 이젠 한 아이의 소중한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융합적인 인재를 만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지 인공지능과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는 것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역량으로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아까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 대답이 뭘까? 막 많은 사람들이 저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주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아시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국에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왔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15시간을요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뭔가를 봤더니 미래는 별로 도움되지도 않을 그런 지식과 정보만 무턱대고 암기하고 있고, 또 미래는 없어질 직업을 자기 미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육이 미래를 봤을 땐 되게 역주행되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2008년도에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바로 저 역주행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 그 연장선에 있다면 이제 이 얘기를 같이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열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엘빈 토플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답을 실마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실마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이제는 안 배워도 돼요. 좀 더 덜어내도 돼요. unlearn, 더 이상 안 배워도 돼요. 비워야 돼요. 대신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무엇인가는 이젠 새롭게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무턱대로 또 이제 4차 산업이 됐다고 또 무언가를 막 지금 어머니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먼저 좀 덜어내줘야만 해요. 덜어내고 그 빈자리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 얘기되면 unlearn, relearn, 다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럼 덜어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덜어내야 될까요?
아마 답을 금방 찾으실 텐데, 여러분들 학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생각나세요? 이 세상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뭡니까? 뭐 스마일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혜롭게 얘기하시는 거고, 진짜 긴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안 하셨나 보다. 의학 쪽에 가는 친구들은 이 긴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만 해요. 55개의 단어로 글자로 만들어지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뭐냐면 진폐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잔 먼지들이 폐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 진폐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과대학 가려면 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의과대학을 가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의과대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과 정도 되고, 또는 뭐 문과가 아니라 이과래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단어를 외웠던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 기억나시나요? 플록시노시나이 힐리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안 하셨군요. 저희 때는 막 이렇게 사전 찢어가면서 막 이렇게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27자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무가치 하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어를 무턱대고 외웠어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이런 거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것은 이제는 그만. 대신 그 빈자리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아까 CEO들이, 이거 테슬라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전기자동차 만드는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사람이 용량이 안 되면 머릿속에 칩 박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암기의 칙을 받으면 인공지능보다 이제 좀 더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년 내에 자기가 이걸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영어 단어 모르면 와서 칩 하나씩 탁탁 그렇게 박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더 이상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무턱대고 의미 없이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칩 하나 넣으면 되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요걸 다 외우려니 머리가 터지는 거죠. 대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중요한 개념과 원리가 뭘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시나요? Learning of facts예요. 사실의 지식과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로 뭐냐면 사람들은 이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같이 동거해서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경쟁해봤자 용량은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동거를 해야 되면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인류가 만들었던 지식과 정보들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빈자리에 우리가 옛날에는 저런 것도 공부했었는데 외웠는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넘기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랑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없었으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던 암기력을 머릿속에 넣어야지 똑똑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야 성공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얘한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항상 자기 집사처럼 옆에, 또는 USB처럼 항상 시계 속에 모든 곳에 다 저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쉽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니까 정해진 답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한테 주고요. 대신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정해진 답이 없는 새로운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얘는 정해진 답은 얘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 머릿속에 다 넣으려니 인간의 머리는 뻑이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젠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에 그 어려운 문제도 푸는 것,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되고요. 대신 사람들은 미분적 사고가 뭔지, 적분적 사고가 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이 어떤 넓은 생각들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간이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언런 해야 될 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다 덜어내고 인공지능한테 주고, 사람은 뭘 다시 배워야 되냐면 그것을 만들었던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짚어보고 또 다른 물음들을 계속 던져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아시면 금방 4.0 시대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공부시켜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배우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학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서서 보지 못했던 저 너머를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만들었던 인류의 지식들이 있고 보고가 있잖아요. 예전엔 그걸 계속 머릿속에 배우고 답습해 왔는데 이제는 그 거인이 뭐냐면 그 거인이 바로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인공지능이 보지 못했던 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너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4.0 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될 되게 중요한 역량인 거예요. 그걸 안 갖고 계속 인공지능이 갖는 그 정보량 갖고 서로 경쟁을 하나 싸우면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알파고를 보아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바로 거인이 보지 못했던, 인공지능이 보지 못했던 저 너머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그 중에 두 가지가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은요, 머릿속에 입력된 지식과 정보들만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그대로 아웃풋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지식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의미가 뭔지를 짚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한문으로 의자라는 걸 잘 보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로 표현한 것을 생각을 세우는 것, 이게 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갖춰야 될 건 의미심장함을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일맥상통함도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건데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일맥상통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예전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 아시나요? 그저 외우기만 하고 그저 문제만 풀고 있는 아무런 의미심장한 물음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4.0 시대의 인재가 아닌 거죠. 또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만 그것을 잘 꿰뚫어 보면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일맥상통함도 모르고 의미심장함도 모르고 그걸 모르면 이젠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이 갖춰야 될 역량, 이 두 가지가 경쟁력의 역량인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인간은 또 좀비처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인간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심장과 일맥상통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컨셉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저 컨셉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구현할 건가 생각하면 제가 던지는 말이 바로 생각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마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펌프질 그냥 막 뚝대고 막 한다고 펌프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 마중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각하는 이 펌프의 마중물인데 그 마중물이 흥미로운 마중물을 주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마중물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발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새로운 발명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펌프질만 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도 안 주고. 먼저 흥미로운 마중물을 주면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로부터 새로운 탐구를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 탐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통찰력이 나오고 그 통찰이 결국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 질문을 던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질문을 던지면 느낌표가 오고 그 느낌이 새로운 마침표를 찍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에는 많은 대학에 있는 명교수, 명강의들이 다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되게 호기심이 있는 흥미로운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어디냐면 바로 하버드에 있는 그 유명한 이 법과대학의 로스쿨에 있는 앰피시어터예요. 여기에 마이크 샌들 교수는 다 이름 들어보셔서 아시죠? 마이크 샌들은 정의론이라는 걸 가리키는데 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법 철학사 같은 걸 가리키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존 롤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니? 플라톤은 정의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새롭게 선행학습을 안 한 친구들은 다 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ould you kill one man to save five?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 1명을 죽이는 게 이게 옳은 일이니 안 옳은 일이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선행학습을 했던 안 했던
뭔가를 생각을 있는 아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의미심장함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아이들이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지만 거기에 또 일맥상통함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버드 대학에 가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생각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생각들을 막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흔들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미래 4.0을 열어가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2007년도에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버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니까 고등학교도 바뀌고 중학교도 바뀌고 초등학교도 바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면 우리도 이제 점점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가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우리 어린 아이가 우리 앞자리에 있지만 이 호기심이 있는 저 눈망울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썩은 농태눈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 하늘은 하늘색일까? 왜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면 저런 색깔이 붉은색이 되지? 왜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데 왜 무지개는 둥글까?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사과는 떨어지지?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턱대고 중력의 법칙을 배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 질문을 던지면 왜 사람은 안 떨어질까? 호주에 가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살기도 하고 싱가포르에 가면 사람들이 옆으로 매달려 사는데 맞지 않아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사는 거 아닌가요?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면 진짜일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일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연구해 보면서 중력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중력이 뭔지 처음부터 암기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별은 오각형일까요? 아무도 저 질문 안 던지잖아요. 그럼 별이 오각형일까 하면 예전에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왔고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도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렇게 오각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준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계란을 어떻게 깨지 않고 노른자를 꺼낼 수 있을까요?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삶아야 된다 이러는데 삶아도 계란의 껍질은 깨는 거니까 틀린 거죠. 생각을 바꿔야만 해요. 깬다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저걸 녹일까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계란을 어떻게 녹일까를 생각하면 계란을 식초에다 넣으면 껍질이 녹으니까 노른자를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재미난 흥미로운 질문들이 산화작용이 뭔지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 폐하 7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화작용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없게 하는 거죠. 즐겁지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부터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흥미로운 상상의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영어 단어가 되게 많은데 영어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왜 그 A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필이면 왜 액기손가락으로 왼손으로 그걸 치게 만들까? 오른손으로 요 검지로 치면 될 텐데.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글은 왜 구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구글은 구골이라는 10의 10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건데 왜 그러면 구글은 10의 10승이라는 단어에 구글이라는 단어로 만들어 갔을까?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의 수를 그게 바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게 구글 10의 100승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가면 그러면 구글은 왜 자동차를 만들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빅데이터니까 빅데이터를 컬렉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애플은 왜 사과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개념과 원리를 모르면 이 대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왜 사과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플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튜링이고 튜링이 전쟁 시대가 되면 수학자니까 암호를 해독하게 했고 암호를 해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의 암호를 너무나도 튜링이 잘 암호를 해독하니까 이제 튜링에게 그가 좋아하는 사과에게 독국물을 넣어서 독국물을 먹고 튜링이 죽은 거예요.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수학자가 바로 스티브 잡스는 그 튜링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바로 애플을 만들어낸 거죠. 저 애플이라는 의미엔 그런 스토리텔링과 그런 의미
심장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왜 애플은 왜 자동차를 만들까 생각하면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죠. 구글이 만드는 자동차와는 또 다른 의미죠. 애플리케이션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플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그 개념과 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피타고라스적인 개념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은 외워왔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어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왜 잊어버리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외웠던 거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거죠. 혹시 수학을 잘했던 분들은 저것을 지금도 아마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타고라스가 왜 이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들었는지를 아이들이 깨닫아야만 해요. 그게 진정한 공부인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 중학생들이면 한번 물어보세요. 피타고라스가 어떤 개념을 얘기했니? 피타고라스의 원리는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밑변의 값인 C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각형 안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삼각형에서 나와서 사각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 이 수식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했던 개념인데 저거를 이제 융합 시대가 됐으니 영어로 얘기하면 저게 어떤 생각인가요? 피타고라스의 어떤 사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피타고라스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나왔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수학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죠. Think out of the box인 거죠. 삼각형 안에 머물러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으니 삼각형 밖으로 나와서 사각형을 생각해야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야 라고 한 거죠. 이게 수학 시간이지만 영어를 또 think out of the box라는 영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영어 시간이지만 수학 시간이지만 한문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적인 개념을 한문으로 한 글자로 쓰라 그러면 뭘 쓰시겠어요? 생각사? 아니에요. 깨달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게 창의의 창자인 거예요. 이 창자가 뭐냐면 창고를 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생각의 창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삼각형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think out of the box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창의의 창자인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개념은 뭐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그 수식만 딸딸딸 외우고만 있었던 거죠. 개념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아까 그 수식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잘 푸니까, 대신 인공지능은 이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준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모를 수 있으니 인간이 바로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공부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거꾸로 된 질문을 계속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 거꾸로 된 질문들은 언젠가는 아이들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 같은 거죠. 물을 주저 내려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걸 느끼는 게, 그게 바로 거꾸로 된 질문이에요. 이 거꾸로 된 질문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브루타? 그냥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 정답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던져서 아이들이 새로운 물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브루타의 질문의 요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시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거죠. 한국이 나왔던 가장 창의융합적인 인재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겼던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똑바로 된 물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질문을 계속 던지면 그게 무한의 순환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이 창의융합적인 인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된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가까운 곳에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수행학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부호를 못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빨리 가서 빨리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저 지붕 위에 있는 저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를 만드는 중요한 저 부호들을 우리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지식과 정보들만 챙겨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융합적 사고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융합적인 인재를 키우려면 독보로 된 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되니까
다른 쪽에 흥미로운 질문을 두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생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탐구를 하게 되고, 탐구를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통찰력을 받고, 서로 다른 것들인데 가만 보니까 의미를 잘 짚어보니까 이런 깊은 뜻과 이런 넓은 뜻이 있으니, 야, 이 의미심장함을 보니까 서로 일맥상통하네, 다른 것이.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서로 다름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융합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거꾸로 된 질문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건데요. 또 학습법도요. 여러분들 아이들 그냥 책만 읽잖아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미를 곱씹어봤던 거는 빌 게이츠가 했던 거예요. 빌 게이츠는 동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혼자서 어떻게 보면 열공을 한 거죠. 책을 보고 그 의미를 짚어냈던 게, 이게 1.0인데요. 이제는 저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뭘 보냐면 상대방의 생각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막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아니라 이젠 독서 토론으로까지 끌어내야 되는 거고, 바로 그게 마크 주커버그가 만들었던, 바로 페이스북이 왜 중요했냐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토론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해커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토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토론의 중요성을 넘어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토론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생각들이 이제는 책 보는 거로부터 되게 거부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온 3.0 버전의 개념이 뭐냐면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도서실에서 책을 꺼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면 책을 아직 안 봐도 돼요. 책을 보기 싫어하는데 굳이 책을 보라고 하면 책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 휴먼 라이브러리 개념을 쓰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죠. 자기의 생각이 너무 얕다고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되게 득은 많은데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도 똑똑한 친구였고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보면 말은 잘하는데 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조율을 어떻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잘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머리에 든 게 없는 친구들은 또 다른 정보와 개념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머릿속에 채우면서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3.0 시대를 가는 거고요. 4.0은 여기보다 더 넘어서, 책을 넘어서 사람의 의미를 짚어가면서 휴먼 라이브러리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넘어서요, 뭔가 상상을 공학적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갖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예요. 그걸 상상의 나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 봐야만 해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니까 그 공학을 해보고, 그걸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그 의미를 짚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요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해카톤이라는 거예요. 해킹과 마라톤이 융합되어서 해카톤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 때까지, 마라톤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려운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그 의미를 뭐 12시간이 됐던 24시간이 됐던 72시간이 됐던 또는 몇 년이 됐던 그 문제를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방법도 이젠 그냥 독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토론을 하고, 토론을 더 넘어서 이제는 더 나가면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상상과 공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0의 공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고 그냥 단순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다가 보면 무엇인가 그 생각이 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집요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상상이 나오고, 그 상상이 나오면 새로운 공학적으로 만들어보는 것을 연습해야 미래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해왔던 방식들인 거죠. 집요함이 중요한 거죠. 이 집요함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디슨의 맨날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99%에 무턱대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집요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영어로 perspi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집요하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진땀을 흘려내야
그 진땀이라는 99%가 있어야 저 1%의 영감이 나오는 거고, 이 1%의 영감이 바로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뛰어난 것이죠. 이 1%의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해요. 요즘은 되게 인스턴트적이잖아요. 되게 가볍잖아요. 물어보면 툭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버리는데, 이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집요함을 가지고 가야 바로 1%의 영감으로 상상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젠 책 읽는 방법이 1.0에서 2.0에서 3.0에서 이제 4.0으로까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들한테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짚어보면서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음을 던지면서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만들어보는 것. 이런 연습들을 해야 4.0 시대가 열려가는 거고, 그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실래요? 학교의 이 교훈을 보세요. 근면, 성실, 노력. 그냥 열심히 막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4.0도 물론 저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이 급훈 좀 보세요. 남을 막 짓밟고 가야만 하는 막 이런 것들, 막 옆반 정복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상생 협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수업 중심의 평가도 하고, 과정 중심 평가도 하고, 다양한 체험합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학교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뭔가 배움이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가 즐거운 생각의 마중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30분 더 공부하면 이렇게 직업도 바뀌고 아내의 얼굴도 바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분 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만 해요. 좀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금방 안 되시나 보죠. 하기 싫음, 물 흐르듯이 조용히 혼자서 공부해야 관두든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기 싫음, 아무 소리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피력해야, 그래야 높은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하고 막 공부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거는 4.0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뭘까요? 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말인데, 공부가 뭘까요? 우리 아이가 물어봤대요. 공부가 뭘까요? 라고.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야, 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자동차로 치면 뭐 부품 하나 정도 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부품인데요? 이랬더니, 자, 우리 아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고민하다가 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엔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저 의미를 짚어봐야 돼요. 엔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젠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뭐 핵 연료로 다니는 내연기관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 내연기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연기관을 생각하고 악셀레터 열심히 밟으면 미래로 갈 거라고 해서 더 열심히 밟아, 더 열심히 RPM 높여 막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미래로 가지 않아요. 또 왜 미래로 못 가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혹이 있잖아요. 비싼 휘발유 막 넣고 가고 싶은, 그게 바로 고액 과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미래로 갈 것 같지만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로 못 가요. 엔진이 바뀌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젠 핵연료나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닐 아이들에게 아직 내연기관 엔진의 운전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는 갇혀있는 틀이 아니라 열려있는 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뛰어놀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서 열린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방목을 해야 돼요. 그 방목을 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과 성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갇혀있는 생각의 틀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왜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하니? 공부 열심히 해서 등수 올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생각하면 막 찌그집어 당기고 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좀 바뀌셔야만 해요. 딴짓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좀 딴짓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짓한다고 막 청소기로 생각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아이들한테 방목을 하면서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남다른 생각이 실제로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봤듯이.
그러니까 이 남다른 생각들이 이젠 4차 산업혁명에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공부가 뭘까를 이젠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일을 열어가는 공부가 뭘까를 생각하면 우리 신여복 선생님이 남기고 왔던 이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요,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적인 개념이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되게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 바로 되게 중요하게 미래를 열어가는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깨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공부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냥 책 속에 있는 내용들만 또는 문제들의 답들만 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책상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해야 되고, 더 나가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이들이 연필로 또는 형광펜으로 쭉쭉 그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한테 망치를 주셔야만 해요. 망치로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야만 해요. 왜냐하면 4.0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틀에 갇힌 생각들을 깨는 거예요. 바로 신여복 선생님이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문제만 풀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4.0 세상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게 해야 되고, 더 나가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지 쭉 날아가지 않겠어요. 이 날개가 뭘까? 이게 융합적인 날개인 거죠. 그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시험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냥 외우고 있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제 1.0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혁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서 더 푸른 날개를 계속 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두를 드리는 거예요.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걷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길은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길이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아가지 못하면 길이 아니고, 이 나아가지 못하면 이 미생의 길에서 완생의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잘 아실 거고, 그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제 과거처럼 경마 경기가 아니라 폴로 경기처럼 서로 함께 가기도 하고 레인이 없어지는 융합의 시대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억 속에, 이 보물 창고 속에 지금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뭐를 담아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식과 정보? 이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담으면 잘못하면 그냥 박물관에 갈 지식과 정보들만 될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 무엇을 담아야 될까 우리 어머니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대신 정답을 찾아야 된다면 잠시 지금처럼 멈춰서 빨리 학원 가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획을 긋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한 획이 뭘까? 어떤 한 획을 우리 아이들한테 쫙 거줘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4.0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사람에게 한 획을 긋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 획이죠. 아이들에게 어떤 한 획을 우리 부모님이 그으실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미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 계시면 이제 한 점을 어떻게 찍을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점을 잘 찍어야 우리 아이가 저 푸른 하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한 점을 저기다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이 개차반돼요. 이게 개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점을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 한 점을 밑에다 제대로 탁 찍어야 아이가 더 큰 아이가 되잖아요. 저 한 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바른 인성인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에 그 바른 인성을 탁 하나 찍어주고요, 미래로 나아가는 이 한 획의 날개를 탁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융합인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4.0을 깨닫아야 되고, 미래로 나가는 4.0을 깨닫는 위해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고쳐야 된다고요. 생각을 고쳐야 바로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학교도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열린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래 인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떤 한 획, 한 점, 이걸 찍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멋지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